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됐습니다. 찬반 양론부터 제도적인 미비점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작부터 공론화나 대안 마련 없이 시행이 됐던 제도죠. 그런데 시행 반년 만에 교육부 장관 취임 열흘 만에 고교 학점제가 대폭 손질이 됐습니다. 교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부는 긴급하게 교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행안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부처 간 혼란이 발생했고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 전반에 대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미 2학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고교 학점제에 대한 대책에도 교사는 들어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습니다. 미비한 제도 안에 억지로 밀어넣어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교 학점제와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서 교사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행안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 YMCA 토론 시간에 짚어보고요. 뉴스 이 작가야 이슈책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26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 시작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작가야 오늘 첫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수 MBC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여수 MBC와 순천시가 오늘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 워케이션에서 협약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여수 MBC는 55년 만에 본사를 순천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지역 방송사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 협약식에는 이호인 여수 MBC 사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강문식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협약 이후에 이제 여수 MBC 지역 방송사로서 새로운 모습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변화가 앞으로 생기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사명이 바뀌는데요. 각 소재지의 지명을 포함하는 문화방송 전국 계열사의 관례에 따라서요. 여수 MBC에서 순천 MBC로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기회 발전 특구로 입주하게 되면서 지역 공영방송사의 역할을 넘어서 애니메이션, 웹툰과 같은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MBC 본사와 16개 지역사와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남해안권 콘텐츠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순천시는 여수 MBC 이전과 관련된 여러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 홍보, 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방송 또 언론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한화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 율촌면의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한화건설의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사업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으며 이게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여수시 율촌면에 융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예. 정확하게는 여수공항에 있는 신풍 지역 일대입니다. 예. 네, 지난해 7월에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축구장 470개 크기 약 100만 평 부지에 준설토를 투기해서 매립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현재 공사비 6,500억 원 가운데 한화가 2,500억 원 공사비로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사업 중에 율촌면 일부 지역에 한화건설이 그러니까 시공사로 선정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 공사가요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먼저 환경 피해 때문에 율촌면 도성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트럭과 그다음에 포크레인 때문에 비산 먼지, 소음, 석탄재가 날리고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주민들은 온 동네가 비산 먼지로 가득해서 눈이 아플 지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석탄재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삶의 터전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수시의 관리 감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여수시가 지도 점검을 5번 실시한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1번, 5월에 3번 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2건, 과태료 1건, 사법처리 1건을 했습니다. 신풍마을과 도성마을 주민들은요, 정확한 환경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한화 측에서는 수시로 지금 탈수차로 비산면제를 해결하고 있고 주민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다른 문제는 뭔가요? 네, 폐아스콘 불법 매립 문제입니다. 네. 지난해 초에요. 한화건설이 공사 중인 곳에 폐아스콘 순환골재 2만 5천 톤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불법 매립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준설토를 매립해야 되는 그 자리에 폐아스콘을 매립했다라는 거죠? 예,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에 폐아스콘 골재 2만 톤을 다시 또 불법 매립했고 올해 2월에도 또 폐아스팔트 토사를 8천 톤 가량을 몰래 묻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원래는 다른 공사장에서 나온 공사 폐기물을 분별, 선별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섞여 있는 폐기물 자체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몇 달 동안 적치를 한 이후에 융복합 물류단지 현장으로 반입을 했다가 그대로 묻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매립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부실한 관리 감독과 선빵망이 처벌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여수시와 발주처 그리고 공사 감리 관계자들이 꼼꼼하게 관리 감독을 했었더라면 예. 2번, 3번 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민단체나 주민들은요, 여수시가 경제개발 논리로 환경을 뒷전에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일단 폐기물 관리법을 좀 보면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500억 원 공사에 지금 벌금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고 다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이 토양 오염 문제가 사실 네. 당장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스팔트를 까는 아스콘에는요 석유 찌꺼기를 가열해서 고온에서 골재와 섞어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폐아스콘에는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을 비롯해서요 황화수소, 아세트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그런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매년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서 환경 보호와 윤리적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한화에서 이 가치가 여수 지역 공사에서만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한화가 좀 책임 있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이 작가야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오늘도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 사건 발굴 유해 봉안식 현장 체크해봤습니다.
자,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광양에서 여순 사건 발굴 유해 봉안식이 열렸습니다. 77주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뜻깊은 행사였지 않나 싶어요. 어제 좀 어땠습니까, 현장이? 네. 어제 오전 10시 광양시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유해 봉안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울하고 약간 침울한 분위기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실내 체육관에 들어섰을 때 이 정면에 꺼지지 않는 그날의 숨결, 기억으로 피어납니다라는 큰 문구가 있었어요. 그 아래 이 흰 보자기에 쌓인 9개 유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재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요 행사로 추도사, 추모 공연, 헌화, 봉안제, 위패 인도, 유해 운구 순서가 진행됐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동안 이 광양시 진상면 매티즈에서 유해 9구와 함께 탄두, 탄피, 신발 등 이 46점이 발굴됐는데요. 여기서 발굴된 9구에 대한 봉안제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봉안식에는 지난해 담양 옥천 약수터에서 발굴됐던 26구의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의 유가족이 어제 참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담양 대덕면 옥천 약수터에서 26구의 유해와 고무신, 철제 의족 등 191점의 유류품이 발견됐습니다. 네. 유해 중 단 2구만이 신원이 확인되면서 유족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예. 그중 74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배혜윤 씨는요. 꼬마아이가 할아버지가 돼서야 아버지의 위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오랜 세월 가슴에만 묻어두어 있던 아버지를 이제는 잘 보내드리는 일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위 많은 유족들이 희생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자신만 안다고 기뻐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있으시죠, 아버지? 난 74년부터. 마음이 그냥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얼굴도 왜냐면 5살 때니까. 글쎄 좀 죄송합니다 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그런 죄송함 같네. 나는 자식으로서의 아버지를 처음 이제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반갑고 또 내가 정의해야 할 문제도 아버지를 보내는 문제도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미안해요. 한 30분에 관계된지 남한지방 현재 DNA가 확인되고 안 되니까 또 미안해요. 지방 현재 마냥 좋아할 수 없어. 어렸을 때부터서 아버님을 많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싹 노년이 와갖고 정리가 된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요. 네, 여순 사건 당시 5살이었던 배혜윤 씨가 네.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그렇죠. 아버지를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가족을 찾지 못하는 희생자 유족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그 모습도 좀 네, 인상 맞아요. 깊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계속 눈물이 계속 흐르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예. 자, 이 봉안식이 참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구례군에서 있었던 봉안식에 이어서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봉안식이 열렸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정인아 광양시장은요, 추모사에서 이번 봉안식은 70여 년의 한을 풀어내는 날로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동시에 또 우리 모두에게 진실 규명과 역사적 정의를 향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걸 전했습니다. 예. 이 봉안식에 참여 유족들은요, 절망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자신들의 가족은 아니지만 여순 사건 희생자 유골이 발굴되고 또 봉안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희생된 자신의 가족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참 유골 일부라도 부모님 유골을 참 찾아서 참 가족 품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참만 다행이고 참 불효자로 해서 여태까지 못 모셨던 그 한이 풀렸었는데 예, 진정에 이제 큰아버님이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빈 산소만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도 지나고 집에서 그래 하는데 유골을 아직 찾지도 못했고 빈 산소만 해가지고 승무는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젊었을 때 돌아가시고 노니까 자녀가 한 번뿐이라요. 사촌 언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런 걸 있다 그래도 몰라요. 우리도 찾았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뭐 다 찾아지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언젠가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의 인터뷰 듣고 왔는데요. 네. 말투를 좀 들어보니까 전남 지역에만 사시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은 하동 유가족이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 지역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이 시기에요. 하동, 뭐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담양 많은 지역의 유가족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좀 희망을 함께 찾는 의미 있는 자리에 그렇죠.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담양 옥천 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 유가족을 찾지 못한 유해 이제 2구만 찾은 거라고 했으니까 네. 24구. 그리고 또 광양 매티제에서도 그 유해가 나왔었죠. 9구. 네. 모두 어떻게 안치가 됩니까? 유해가 발굴되면 DNA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2구 외에는 모두 DNA 검사를 거치고도 유가족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국가묘역인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유족 전체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게 유족으로 신청한 그 유족의 DNA와 네. 묘골에 있는 DNA가 일치를 해야지만 이들이 가족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2구를 찾아낸 건데요. 네, 근데 지난해 유족 전체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유전자 검사는요. 구례와 광양, 하동 유족 94명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원 확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유족 전체로 혈액 채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예산도 문제 지적했는데요. 이 희생자가 어디에 어떻게 희생됐는지 알고는 있지만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예산 투입의 문제라서 더딘 것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유가족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번 요 관양 9구 중에서는 한 분도 그 일치된 분이 안 나왔다대요. 그것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심란이 큽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돌아가신지도 안다 하고 지목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마 거기를 못 가겠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가서 그 뼈조각인지 나무조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안 손대려고 어디라고만 영상 녹음만 해놨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게 이제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이만큼 온 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희 유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뭔 일이 얼른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간중간 터덕터덕해요.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빨갱이의 자손들이다.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때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국민들께서도 그건 아니었다라고 같이 공감을 다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서 희생당한지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공간에 가서 직접 발굴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유해 발굴 작업을 함께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에서는 답답하다는 네. 이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는 11월부터요. 구례 차도골에서 세 번째 유해 발굴 사업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도 해서 희생자들의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도 그 세월만큼이나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고 고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고 유해는 찾았지만 또 그 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 유족의 말처럼 이번 유해 봉안식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유가족들에게 앞으로 또 작은 희망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과 함께하는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영맨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네네. 또 두 분이 오시는 날이 벌써 왔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희는 9월 한 달 동안 그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총 56명이 교육을 신청해서 예. 36명이 수료를 했는데
11개 광자의 20시간 교육인데요. 80% 이상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교육을 들어야지만이 수료를 하는데 36명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분들은 전라남도나 여수시 여기서 화학 안전 관련된 그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위원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화학 안전 관련된 정책이나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민의 입장 속에서 바라보는 안전사회, 화학안전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을 하게 됩니다. 네. 시민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어려워하지는 않으시던가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화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 문과라서. 어려운데 그래도 네. 대부분 좋아하시대요. 그래요. 참고로 제가 화학과를 나왔습니다. 진짜요? 처음 그래서 알게 된 사실. 그 화학 안전 예.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워크숍을 진행하면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예, 김 대통령님 저 불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대단히 좀 유익한. 그러니까 직접 강연을 예. 하셨어요? 그 강좌 저 이제 중에? 워크숍을 진행했고 워크숍을 예. 유익한 석유화학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의 화학물질이 가지는 위험성을 같이 공유하는 굉장히 멋지고 생활하고 유익한 그런 어떤 강좌였다. 내년에도 꼭 해주시고 또 저도 좀 초청해 주시기 깨알 바랍니다. 어필. 강사비 입금되었죠?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어려운 거를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타 강사의 네. 그 자질인데 멋지십니다. 김석 총장님께서는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을 일단 좀 우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그리고 윤석열 군 3년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마을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구조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마을을 지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순천시가 이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이 1기가 종료되고 2기를 수립해야 되거든요. 1기 수립도 순천 YMCA가 사실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자주 이야기하는 게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뿔뿔이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순천시는 또 더군다나 전남 동부권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24개 읍면동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 지원하는 따순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좀 자치도시로서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순천 YMCA 그리고 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이게 서로 실타래도 좀 얽혀 있고 막 이래서 제2기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을 수립을 순천 YMC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마을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콜로키움이라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계속 있고 24일 날은 인천에 있는 이혜경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도대체 마을 공동체 활동은 뭐냐. 그다음에 오늘 방금 따끈따끈하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안산 YMCA 이필구 총장, 그러니까 전 순천 YMCA 이대일 총장님의 아들분이시고 또 전 한국 마을연합회 이사장이고 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법이 마을과 마을 공동체 풀뿌리에 얼마나 영향과 역할을 해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로 토론과 굉장히 좀 뭐랄까 저하고 맞는 좀 지적 활동을 이번 주는 대단히 많이 하고 왔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풀뿌리 이런 말씀을 매주 거의 해주고 계신데 사실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좀 언제 풀어보는 요 주제만 가지고 한번 기회를 예.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도 정말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교육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부가 올해 교사 정원을 3,000명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교사가 줄어들게 되면 일단 학교는 좀 통폐합 방식으로 아무래도 좀 운영이 될 텐데 문제는 전남 지역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교원 감축 정책은 전남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비추어질 만큼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전남 지역의 교사 무려 754명이 줄었고요. 전남의 중학교 3학급, 그러니까 1, 2, 3반 이렇게 3학급에 배정되는 교과교사의 수가 2022년 8명에서 올해는 6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교사 감축 정책과 또 지역의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사를 줄이는 것,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교사를 줄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정말 불가피한 것인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현실적으로 좀 교원, 교사 수를 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공무원의 정원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육부는 그게 결정된 대로 따르는 원칙이기 때문에 예. 아마 교육부는 대부분 답답해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2003년도에는 3,400명을 줄였고 예. 2004년도에는 4,300명, 올해는 3,000명, 매년 3,4,000명 정도의 교원 수를 줄여 나가는 추세인데요. 예.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전라남도처럼 도농통합형 교육 영역은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뭐 선생님 한 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교육 환경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가 좀 교육부의 입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학교 일선의 흐름과 내용. 왜냐하면 교육의 흐름들은 점점 더 질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좀 행안부가 교육 현장의 좀 내용들을 꼼꼼히 받아서 정원을 좀 재조정해야 된다는 좀 생각입니다. 예. 아까 2003년 하셨는데 2023년 말씀. 네, 거죠? 23년에는 예, 23년. 3,400명이 예. 줄어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교육감을 직접 뽑는 교육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은 도교육감이 하는 일이 뭐 사업을 하는 일도 있겠고 예. 교육 정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을 전담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교육감을 우리가 직접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도교육감이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활정치, 교육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그 권한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교사 정원과 호남 지역에 있는 전남 지역에 있는 교사 정원마저도 결정할 수 없는 교육자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교사를 줄여서 예. 이것이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지금 현재 합리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학령 인구 감소하니까 교사가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단히 이거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 교육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이 교사들의 뭐 재훈련이랄지 뭐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방식으로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교실 내 학생 정원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교실 내 학생 정원이 뭐 25명인 것도 있고 29명인 예. 것도 있는데 이 교실 내에 있는 학생 정원을 아주 그 혁신적으로 뭐 15명에서 20명으로 줄여든다고 하면 교사를 줄일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반을 더 많이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AI뿐만 아니라 뭐 상담부터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교사의 영역에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교사들과 함께 어떤 방법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네. 교육자치의 기본인데 예. 그러면 이 교육자치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사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전라남 도교육감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되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앞서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각급 학교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전라남 도교육청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니 예. 각급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 정원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진보교육감, 민주교육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만은 교육 자체에 대한 확고한 예.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특히 예. 이 교사 정원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흔들어서 교육 현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예. 자연감소분과 무관하게 교사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행안부는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학생 수 나누기 교사 수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이제 그걸 하니까 굉장히 그 원칙을 지금까지 계속 뭐 한 50년, 60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으니 예. 뭐 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원 수도 줄여야 된다라는 굉장히 기계론적 정원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행안부와 예, 예. 교육부가 논의해서 이 조정 관련된 것을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상의했으면 좋겠고 김대희 총장님이 좀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셔가지고 그것 좀 조정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바쁘세요. 갑자기요?
아까 김석 총장님께서 미래 교육, AI 이런 말씀 주셨는데 뭐 디지털 교육을 비롯해서 요즘 고교 학점제나 생활 지도도 굉장히 할 부분들이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에 감축된 교사로 단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 총장님? 예, 교사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학교 통폐합이 그 농촌 지역이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학교 통폐합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농촌 지역이나 이렇게만 오지 않고 예. 도심 지역이라고 해서 상대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 있고 뭐 한 학년을 가리키는 뭐 이렇게 선생님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학년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고 심지어 다과목을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로 가서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실제로. 예, 이런 것에 대한 현장이 그러면 교사들이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책임성 질을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그 말만 들어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코로나19 이후에 놀이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실 내에도 눈 맞춤도 상당히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사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 담임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는 게 반 담임 선생님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행정과 관련된 자기 수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담임에 대한 기피 문제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한 교사들 내부에서의 어떤 교육 현장을 좀 더 질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되고 그 논의가 교육감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잘라남 돈은 교사 정원을 줄이자라고 하는 요런 요구가 있지만 실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실제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들이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협약도 만들어내고 시민사회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통폐합은 어디까지 결과적으로 이어지냐면 결국 지역 소멸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예, 이 얘기는 잠깐만 이따가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시대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사가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교사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감도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지금 교사를 줄여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거죠. 크게 요즘 학교 현장은 이제 두 가지의 패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을 보면 우리가 다녔던 시대와 완전 다른 것이 학교 교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AI에 기반한 교육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인터넷과 전자칠판이 있으니까요. 모든 수업이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신경과 관심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고 교육이 된 교사 수가 더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AI 기반한 교육 영역이 광범위 일상화되면서 많은 교사 수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192학점만 수료하면 졸업이 가능한데 이건 그 아이의 진로나 진학 또 관심 있는 수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과목들이 더 많이 개설되고요.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없다면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목을 들으려면 우리 학교는 없어요. 그럼 다른 학교로 가서 부영여고 학생들은 여수여고에 가서 열려진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온 이 수업과 내용들을 선생님들도 일일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수준이나 아니면 시수가 부족한지 다 일일이 판단하듯이 선생님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수업 말고도 일상적인 이 아이들의 고교 학점제에 따른 업무가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아마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 수보다도 과목도 다양해져야 되고 인원이 한 30% 늘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혁신적으로 좀 학교의 뭐 교육 방식과 제도는 변화되는데 교원 수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선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 자체가 현재 지금 엉망으로 진행되는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거죠. 네, 디지털 교육, 고교 학점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 이런 것들도 최근엔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과목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선택적 과목들이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교사를 줄이게 된다면 결국은 최소한의 과목만 남게 되는 거고 선생님들은 다양한 일을 맡게 되니까 업무가 과중되니까 교사와 학생들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교육의 질은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고 계시는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그 교사들의 그 아픔을 공통적으로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일단 먼저 그 교사 정원에 대한 문제를
지역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행안부, 교육부 빨리 논의하시고 넘기거나 다양한 형태의 미래 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전남 지역 소규모 학교에 미치게 될 피해들을 좀 보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사가 줄어들게 되면 작은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학교를 통합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집 앞에 슈퍼마켓에서 뭐라도 좀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쫙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대형마트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이게 그 실생활 안에서의 그 멀어지는 거죠. 대형마트가 좋기도 하겠지만 근데 뭔가 관계 문제나 현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될 것 같고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게 농촌 쪽에서만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도시 지역도 뭐 머지않아서 지역 소멸이나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예. 학교 통합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지역은 학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 내 학교가 없어요. 그럼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학교나 병원이나 관공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통폐합으로 사라지거나 통폐합 자체가 주는 지역을 위축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교육의 교사 정원의 문제는 지역 소멸의 문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적 어떤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이렇게 좀 아까 처음 기계적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논리로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분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 굳이 교사를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중된 예산들을 조금 어떻게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행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예. 학생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교사 정원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핵심적 이유잖아요. 근데 학생 정원이 줄어드는데 다양한 형태의 과목이 늘어나고 다양한 방식의 어떤 교사의 책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교사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예. 실제로 학원들이 많고 그 학교 교육을 공교육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사설 교육들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어촌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음. 특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정규직 교사가 줄어들면 우리 단기 계약직 그죠?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욱더 비율이 많아지거든요. 한 6, 7년 전만 해도 학교 현장에서 한 5% 정도 내만 기간제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지금 25%, 30%입니다. 그래요. 살이면 더 심하고요.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도 하시고 담임 선생님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분들은 10개월에서 1년 하고 다른 학교로 가시거든요. 머지않아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흐름이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 지역, 특히 이제 중소도시는 그나마 나은데 면 단위, 군 단위에 가보시면 교사가 부족하니까 예. 옆에 있는 학교까지 갑니다. 누가요? 선생님이 옆에 있는 학교까지도 수업을 같이 해주니까 아, 그게 수업을 하고 그게 순회 교사라고 하는 네. 제도가 지금 현재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보통 뭐랄까 정서 불안이라든가 네. 또 자기가 받고 싶은 과목도 있는 거고 예. 왜 한문이나 우리 학교 가니까 생물 쌤이 없어. 나 생물을 듣고 싶은데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의대나 무슨 뭐 약대를 가고 싶으면 생물화학은 기본이잖아요. 예. 근데 없어.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와서 대신 수업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하루에 8시간씩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친하게 만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진로나 진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더 이게 불리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대도시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 교육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를 벗어나서 광역도시,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 많아지면서 인구 소멸까지도 더욱더 뭐 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그 말씀 나온 것 중에 이제 사교육 부분도 그렇고 수도권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전남의 환경인데 이런 전남 교육의 환경에 맞춘 교육 정책에 대한 고민 또한 당연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김대희 총장님. 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전라남도 김대중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교원 기초정원제 이런 거 주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교원 기초 정원제. 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기본이 아니라 예. 학급 수를 기준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산술적 개념보다는 예. 하나의 학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예. 다양한 과목과 교원이 있어야 된다. 예. 이제 교육의 다양성들, 과목의 다양성들 이거 보존하려면 단순 수치로 하지 말고
하나의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명, 25명의 교실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받아야 될 정상적인 교원의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정해서 예. 전체적으로 좀 맞춰야 되고 음. 그리고 교육이 요즘 점점 자치화되고 있다. 지역에 맞는. 예. 어차피 이제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듯이 그 지역에 맞는 다양성한 교육들이 아이들의 진로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철학들 뭐 이런 것들에 맞는데 그렇다 보면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교원 수를 확보해야지만 질적으로 된다. 특히 이제 시골일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이건 대학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정 교원 수는 주요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과 전남의 교육 격차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 제도가 계속 유연화되려고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많잖아요. 전라남도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순회 교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농촌 지역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농촌 지역은 또 순환 교사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까지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과목의 선택권을 좀 확장하고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학교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공동 교육 과정이 된다면 대단히 좀 굉장히 좀 혁신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농어촌 특화교육뿐만 아니라 전남에 걸맞는 생태, 농업, 해양, 뭐 에너지 관련 자원들을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방식의 어떤 그 프로그램과 과목을 만들어내는 것의 방식으로도 충분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참 교육 현장은 이런 말처럼 저희들의 주장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도 이런 어떤 교사 정원 문제랄지 전라남도에 걸맞는 교과과정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논의됐는데 교육 현장이 바뀌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를 포함한 지방교육청에서는 교사 감축을 멈춰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교사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 측면에서 논의가 좀 이어진다면 그나마 해결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은길 교육 총장님. 자치적 측면 속에서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우리가 도농통합형 나머지 이제 지방에 있는 광역 단위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교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율성이 일단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행히 이번 그 신임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일선 교사 출신이에요. 교사 출신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 앞에 그 세종시 교육감을 하신 분인데요. 예. 하시다가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평소에 질 높은 학교의 학습의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수가 확대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철학으로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는데 결국은 교원 그런데요. 정원권은 그러니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장관을 필요해서 예. 교육부 당국은 굉장히 교육 당국은 지금 불만이 좀 많죠. 행안부에. 아니 우리의 교육의 시스템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교육의 흐름은 또 역대 뭐 정권 마찬가지죠. 교육의 질 높은 공교육을 강화시키자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고 예. 윤석열 정부에는 AI 교과서를 채택한다 그랬잖아요. 예. 학교 선생님들 반발을 무릅쓰고 왜 그것도 뭐냐면 인력과 내용이 준비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거 쓰면 어찌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정원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행안부가 진행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부터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가. 교육부가 이거를 정할 수 있는 없습니다. 권한이 좀 행안부입니다. 있도록. 그게 교육 자치의 현실화죠. 네. 우리가 그냥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분권이라고 하는 거죠. 나눠 갖는 것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교원 정원 배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권한은 좀 분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걸 위해서 협의구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이랄지 이런 필요한 법을 바꾸는 활동이 교육부 내에서도 좀 필요하고 예. 또 필요한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저기 또 이런 것들이 그 전남 지역의 작은 학교랄지 교사 정원 문제를 줄이지 않는 것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교육 자체 분권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법을 바꾸는 일에도 함께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 좀 풀어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9월 26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흐리고 또 비가 오겠습니다.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더 예보돼 있고요. 기온은 내일은 25에서 27도, 모레는 25도 최고 기온에 그치면서 조금씩 선선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엔 월간 라전 인문학 강의 한 편 준비해뒀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